귀경 행렬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기차역 등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제 1,72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나흘째 요일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법률 고문으로 들인 시점이 논란입니다.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게 된 시점에 권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한 겁니다. 추석을 맞아 제주도로 귀성했던 부산 소방관이 트럭에 난 화재를 진압하고 기사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전남 화순에선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오던 버스 등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부상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제2의 부동산 업체 헝다가 파산 위기에 몰려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연휴 뒤 국내 증시에도 먹구름이 깔렸습니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8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근로자가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까지 바꿔가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서울에 오늘 보름달 뜨는 시각이 저녁 6시 59분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떴겠네요.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십니까? 서둘러 귀경길에 오른 많은 분들은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선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금, 토, 일, 어제 월요일까지 연휴 나흘 내내 요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연휴 이후가 걱정인데요. 우리 시민들 방역당국 호소에 따라 올라오시는 길 휴게소에서도 많이들 선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상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용인 휴게소에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오늘 하루 이곳에서 77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고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귀경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잠깐 들리다가 바로 보여가지고 바로 검사 받았어요. 그냥. 저희 남편 성묘 가는 길인데 성묘 가기 전에 요즘에 너무 많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미리 해보고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 기차역 등에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어제 6만여 건을 검사했는데요. 이 중 29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전체 확진자는 1,729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요일 기준 최다 확진자 수인데요. 추석 연휴 나흘째 각 요일별로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휴 기간이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데 비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전통시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는 서울에서는 검사 인원 대비 확진율이 1.9%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휴 이후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 확진자 수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선별 검사소에 들려 진단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용인 휴게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휴게소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특별 방역 수칙을 시행 중입니다. 가장 큰 명절 대목을 날리게 된 이 휴게소 식당가는 울상인데요. 그런데 이 상인들은 이 조치가 방역에 효과는 있는 거냐며 반문을 하고 나섰습니다. 안에서 못 먹는 이용자들이 모두 야외로 몰리면서 오히려 이 방역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건데요. 김승희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추석 연휴 사람들이 몰린 고속도로 휴게소. 야외에 놓인 테이블은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방역당국이 추석 기간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더니 야외 테이블마다 포장 음식을 먹는 사람들로 붐비는 겁니다. 차에서 먹으려다가 차에서 또 냄새도 나기도 하고 얼른 먹고 가자고 해가지고 저희 지금 10분도 안 되게 식사 마치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계단이며 야외 곳곳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사람이 밀집한 곳을 마스크도 안 쓴 채 활보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에 어쩔 수 없이 휴게소를 들른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실내나 야외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점심 식사도 안 했어요. 중간에 그냥 간식으로 포도과자나 먹고 차 안에서. 휴게소 내부 푸드코트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휴게소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면서 푸드코트는 이렇게 책상과 의자가 치워진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라도 방역을 위해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추석 전날인 어제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명절이 특수 시즌인데 매출 타격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심정은 뭐 다 팔고 이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부 지침도 있고. 휴게소 음식 섭취 금지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방역당국은 휴게소 체류 시간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시청자 제보가 왔습니다. 주요 관광지 곳곳에서 이 방역 지침을 어긴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분들 아직도 계시나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서핑족들이 즐겨 찾는 양양해변입니다. 늦은 밤 해변 근처 술집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마스크를 벗고 하얀 담배 연기를 내뿜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인근 지역보다 거리 두기 단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양양해변에 관광객들이 몰린 겁니다. 거리 두기 2단계인 양양은 식당과 카페가 자정까지 영업합니다. 주말 때 모이면은 확실히 없었던 그 코로나가 생기고 하고 이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너무 무질서하게 자기 기분만 믿고서는. 경북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도 늦은 밤까지 밤바다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도심 하천변 공원도 명절 연휴 내내 밤마다 술판으로 변신합니다. 잔디밭엔 돗자리 위에서 술을 마시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곳곳에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식당과 카페가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 술을 사서 하천변 공원으로 몰려 나온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시민이 몰리면서 공원 화장실은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합니다. 안 가져간 사람이 마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12시까지 해는데 인원을 제한을 두고 하면 괜찮지 않겠나. 자신은 물론 이웃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모습에 시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논란입니다. 회사 측은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행정소송을 맡았다고 말했는데 권 전 대법관 본인은 대장동 관련 사업은 자문한 적이 없다고 말해서 서로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를 에워싸고 송전탑이 여러 솟아있습니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 시행사 성남의 뜰이 환경 영향평가를 받을 때 땅속에 묻기로 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지중화는 일부만 이뤄졌고 환경청이 과태료를 매겼지만 성남의 뜰은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올해 1월엔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성남의 뜰이 시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성남의 뜰 자산관리를 맡은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영입된 시점도 행정소송을 내기 직전인 지난해 말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 고문 이촉은 송전탑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지난 16일 채널A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사업은 전혀 몰랐고 관련 자문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화천대유와 권 전 대법관의 해명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훈성 취업 아니냐는 논란에 권 전 대법관은 고문직에서 사임했지만 고문직 영입 배경을 둘러싼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경찰은 화천대유 내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가 전직 언론인 출신 최대 주주에게 470억 원 넘는 거액의 회사 돈을 빌려준 대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이런 거래가 왜 발생했는지,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한 후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온 지난해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최대 주주로 알려진 전직 언론인 김모 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린 걸로 공시돼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지난해 김 씨가 빌린 돈의 이자로 보이는 14억 8천여만 원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익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는 금융정보분석원 통보를 받은 경찰은 화천대유 대표 등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대주주와 수백억 원대 차용 계약을 맺은 이유는 물론 관련 세금이나 이자 납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걸로 보입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장기 대여금이 용도가 불분명한 지출을 감추는 데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는 대여금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어려운 지출을 감추는 최후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최대 주주에게 빌려준 돈이 실체가 있는지 또 어디에 쓰였는지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화천대유 측에서 일부 소명 자료 등을 확보해 검토 중인 경찰은 이르면 이달 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에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적의 적은 같은 편이라는 EEJ 전략을 쓰려고 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공세를 펴온 만큼 이 특검 도입에 동참하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결백을 호소하며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야당의 허위 주장에 부화 뇌동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하고 있는 만큼 이낙연계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널A 통화에서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한 이낙연 전 대표가 스스로 거짓말이었다는 걸 인정할 게 아니라면 특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만으로는 통과가 어렵지만 30명 안팎인 이낙연계 의원들이 동참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이낙연계 민주당 의원은 야당 요구를 당장 수용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확천금 발언을 한 이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SNS에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 이익을 2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 야당의 허위 주장에 부화 뇌동한다고 유감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최대 승부처 호남 경선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호남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어 예측이 쉽지가 않은데요. 관심은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 9만 표를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얻으면 과반 유지, 못 얻으면 과반이 무너집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승부처인 호남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은 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71만 표 가운데 20만 표가 몰린 곳입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는 누적 득표수 28만 5천여 표로 17만여 표를 받은 이낙연 전 대표를 10만 표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사가 호남에서 9만 표 이상을 가져간다면 누적 득표수는 37만여 표로 안정적인 과반 득표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지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특혜 의혹에 정면 돌파 전략을 택했습니다. 가시밭길을 헤쳐서라도 이재명이 앞에서 그 길을 내겠습니다. 전북 전주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언급하며 결선 투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판단이 영 어렵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까지 가보자. 이것도 호남다운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 대표 측은 호남에서 45%의 지지를 받는다면 이 지사의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면서 호남에서의 첫 승을 기반으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호남 지역 민심이 앞으로 예정된 부산, 울산, 경남과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투표 결과는 오는 25일과 26일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예전 대선 때는 TV 광고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는데요. 이번 대선엔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이 사진과 동영상 놀이 문화, 밈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2030 MZ세대를 잡기 위한 후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들, 윤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야홍 돌도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은 각종 패러디물로 제작돼 돌고 돕니다. 후보들 역시 MZ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망가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경자도 간 사이에 토리가 산삼켰어?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재미있는 사진과 동영상 놀이 문화인 밈을 겨냥한 겁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웃긴 거, 재밌는 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이미지니까 재밌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정치도 놀이로 접근하는 MZ세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MZ세대를 직접 겨냥해 맞아요 밈을 만들었고 사실 꼰대죠? 맞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름 끝자인 연을 내세웠습니다. 고마워요. 반가워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름을 활용하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제주 특산물인 귤을 이용하는 등 다른 주자들도 밈 활용에 적극적입니다. 저하고 좀 닮았습니까? 예, 요 치타라고 요 명찰까지 달았습니다. 재미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고 문자 텍스트보다는 상당히 동영상에 더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고 밈이 맥락이나 메시지보다는 재미와 공감 위주이다 보니 정치권의 밈 활용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지도 자체는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좀 더 잘 다가간다고 해야 되나? 나름대로 소신 있는 투표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웃음적으로만 다가가려고 하면 진정성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밈으로 MZ세대 관심을 끄는 데 그치지 않고 지지율 반영으로 이끄는 게 대선 주자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여야 대선 주자들 뭘 추천하는 겁니까? 네, 영화입니다. 뭐 추석 명절 하면 뭐 영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명절용 가족 영화는 아니고요. 주로 분위기가 어두운 느와르 영화인데요. 상대 대선 주자들을 공격하는 소재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요. SNS에 이 영화의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60대 분당 신도시를 딱 만드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천당 위에 분당 아닙니까? 우리 안남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 배우 황정민 씨가 연기한 인물이 가상의 지역 안남시의 악덕시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하면서 영화 속 안남시가 안동과 성남을 합친 건지 궁금하다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을 이야기한 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안동 출신인 걸 이제 언급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드라마 나쁜 녀석들을 같은 맥락에서 또 추천했는데요. 성남시를 연상시키는 도시에 시장,
조직폭력배가 공모해서 이 재개발 비리를 저지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상상은 자유지만 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당사자는 상당히 이제 불쾌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야권 후보를 공격하는 영화도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요, 영화 내부자들을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장필우라는 그 이 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나오는데요. 검사 출신이세요. 그분이 마지막에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아마 윤 후보 이런 말씀 계속 반복하시면서 소주 드실 날이 멀지.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과 맞물려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네,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소통왕. 앞서 이제 밈 소개해드렸는데 이 대선 주자들 소통이 아주 열심히 해요. 맞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부터 보시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한잔 하고. 당선 후에도 홍카콜라 채널은 유지가 될까요? 대통령 할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되면 엄청나게 구독자가 늘어나겠죠? 탕수육 드실 때 부어서 드시나요? 찍어서 드시나요? 저 그냥 탁 부어서 안 먹습니까? 탁 부어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홍 후보 꼰대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어느새 2030 세대들에게 인기가 꽤 많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대선 주자 호감도에서 당내 경쟁자의 윤석열 후보보다 젊은 층에서 호감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요리 실력을 뽐냈고 최근에는 라이브 방송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성렬이형의 별명 5개. 배쪽 검사, 신림동 신사. 강골 검사. 강골. 신림동 신선, 토리 아빠 검찰총장 웅덕이다. 많은 그 어린이들이 좋아한다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여당 주자들도 다들 소통왕에 도전하려고 하겠죠. 네, 유권자들과의 영상통화부터 또 셀프 카메라까지 등장했습니다. 예나 씨? 네, 맞습니다. 네, 반가워요. 지금 취업 준비하세요? 네. 청년들이 요새 이제 취업도 어렵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작업 중이에요. 저는 지금 종로구 돈의문 역사박물관 골목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불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속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4년 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약속이었죠. 지금의 후보들 한 표 한 표 앞에서 겸손한 지금 초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돌이켜보면 직접 브리핑하고 퇴근길에 시민들도 만나겠다던 이 문 대통령의 소통 부분은 이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연휴 동안 전국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에서는 고향을 찾았던 소방관이 차량 화재를 진압했고 전남 화순에서는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불이 난 트럭 짐칸에 연신 소화기를 뿌리는 한 남성. 불씨가 살아나진 않을까 꼼꼼히 살펴봅니다. 잠깐만요, 이거. 추석을 맞아 고향 제주를 찾았던 부산소방서 소속 고기석 소방관입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트럭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에 나서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간 것 같은데 폭발이나 뭐 차도 불 붙을 수 있고 하니까 빨리 꺼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고 소방관은 화상을 입은 운전자를 응급처치하기도 했습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 검은 연기를 본 주민들의 신고가 100건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반대쪽에 연소한테는 얘기하시도록. 소방당국은 장비 32대를 투입해 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추석 연휴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전남 화순군 사평면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마주오던 승용차 시내버스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중앙선 약간 침범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연휴 동안 산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혼자 산에 갈 때는 산악사고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 홍진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다리에 붕대를 감은 여성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잡아도 되겠어요. 잡을게요. 하나, 둘, 여성은 아침 일찍 홀로 산행에 나섰다 다리가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성 등산객이 119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레 산을 내려갑니다. 남성은 홀로 야간 산행을 하다 발목을 다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면서 건강을 챙기려는 나홀로 산행족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위급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산악사고는 5,97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이상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등산철을 맞아 더 많은 사람이 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소방당국은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에 오르기 전 자신의 몸 상태와 등산 경로를 확인할 것을 조언합니다. 우유나 여벌옷을 챙기고 체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간식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반드시 산행을 마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적이 드문 시간대 홀로 산행은 피하셔야 됩니다. 산악사고가 났다면 빠르게 위치를 파악해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위치 안내판 등을 확인하고 소방당국이 요청한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사고 위치가 전송돼 빠른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세계 경제가 중국발 헝다 위기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회사죠.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처럼 글로벌 증시가 급락할 위기입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중국 제2의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놓이자 투자자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지난 1997년 설립돼 중국의 부동산 광풍에 올랐다며 500대 글로벌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헝다그룹. 아파트를 짓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융과 문화, 관광, 신에너지, 자동차 등으로 사업을 키워왔는데 시진핑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채만 350조 원, 모레까지 상환해야 할 이자만 1,000억 원에 육박하지만 현재로선 상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홍콩, 일본 등 주요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고 가상화폐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헝다그룹에 돈을 빌려줬던 중국은행과 해외 금융사들이 돈을 떼이게 되면 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Well, fear took hold on Wall Street on Monday. Well, the trigger for all this, a company called Evergrande. If Evergrande defaults, it would hit banks in China and beyond that own Evergrande's debt. 다만 내년 10월 3년임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이 민심 악화를 우려해 헝다그룹을 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But you are definitely not going to see a Lehman Brothers style meltdown because Beijing will not allow there to be a complete domino collapse of the financial system in China. 글로벌 증시의 향방에 따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우리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추석이 지나면 물가 동향도 암울해질 전망입니다. 과일과 채소에 이어서 우유값까지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자연스럽게 치즈나 버터, 빵 가격까지 영향을 받겠죠. 김단비 기자입니다. 방금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봤습니다. 이 맛을 결정짓는 주 원료,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는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치즈, 빵,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 고루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죠. 예.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봐야 되는데 값이 올라가 안 팔리니까 장사하는 사람 어려움 많죠. 그때 올라가면 장사하기 더 힘들어져요. 우유 가격은 원유값에 의해 좌우되는데 지난달 정부와 낙농업계 간의 원유값 인상류의 논의가 불발되면서 우유값 인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원유 가격은 3년 만에 21원이 오른 리터당 947원으로
리터당 4원이 오른 2018년 인상폭을 감안하면 우유업계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확정이 된 게 3달 반 이상 수준. 그 외에도 사실 다른 요인들도 또 기타 인상 요인들도 있다 보니까 검토 중에 있고. 또 다른 우유업계 관계자도 경쟁사의 가격 인상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들 간식이나 이런 걸로 빵이나 우유를 많이 먹는데 우유값이 인상된다고 하면 가게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제품은 꼭 필수적인 제품이라서 장을 보면서도 항상 구입을 하는 편이라서. 우유값 인상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제품과 외식업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탄비입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은 이 차별과 억압으로 공포 분위기가 여전하죠. 그런 고국을 탈출해 한국에 온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과 가족들은 평화로운 적응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맞는 추석, 송편도 먹고 제기도 찾는데요. 전쟁의 그늘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은 그들의 한국 정착기, 장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아프가니스탄인 가족. 접시 위에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음식, 송편이 놓여 있습니다. 포크로 찍은 송편을 건네받은 아프간인 어린이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뭅니다. 쌀로 빚은 쫀득한 식감이 어른들의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맛있어요. 아프간 어린이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제기를 찹니다. 제기가 마음먹은 방향으로 차지지 않지만 제기를 따라 이리저리 발을 뻗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옵니다. 한국인 축구 선생님에게 제기 차는 법을 배워보기도 합니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0명은 추석을 맞아 한국의 전통 음식과 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입국한 이들은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를 끝내고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는 약 5개월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학습 등 본격적인 사회 적응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차 백신 접종률 80%를 넘어서 여유가 있는 이 영국으로부터 백신 100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문 대통령, 영국이 앞서 실시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조언도 구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영국이 가진 mRNA 백신 100만 회분이 25일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백신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 기대합니다. 백신 교환이라고 표현한 만큼 영국에서 먼저 백신을 가져오고 나중에 백신을 되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전체 인구 중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비중이 65%로 43% 수준인 한국에 비해 백신 물량에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100만 도즈는 5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으로 종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유력합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와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영국의 위드 코로나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의 선배 국가로 조언을 구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11월부터는 백신 접종자들은 자가격리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승인하지 않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한 걸로 인정해 줄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미국이 오는 11월부터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여행 조건을 완화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와 미국 방문 사흘 전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In early November, we'll be putting in place strict protocol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from passengers flying internationally into the United States by requiring that adult foreign nationals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be fully vaccinated. 미국 정부가 어떤 백신을 입국 허용 대상으로 승인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WHO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
인도의 코비실드 등 모두 7종류지만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은 3종류뿐입니다. 부작용 등의 우려로 백신 접종 의무 대상이 아닌 어린이는 예외입니다. 화이자는 자체 임상실험 결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도 백신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Children that were vaccinated to kill the virus and how well that matched up to antibody from 16 to 25-year-olds. And it matched very closely.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인 영국도 최근 여행 제한을 풀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접종한 백신만을 인정했던 영국은 우리나라에서의 접종도 인정해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이 4년 동안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으니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직된 남북 관계에 비해 현실성 없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에 채찍 대신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거의 4년 동안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만한 일이고 이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신뢰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려면 인도적 지원과 여행 재개를 시작으로 계기를 만들고 개성공단으로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복원의 문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않으면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하지만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남북, 북미 관계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최근에는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영변 핵시설 내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핑계로 남북 통신선을 다시 끄는 상태로 송 대표의 이번 발언에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상실의 세대가 아니라 웰컴 세대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청춘을 보내야 하는 전 세계 10대, 20대들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리더 RM의 말은 모든 세대에게 위로가 되네요. 100만 명이 접속한 방탄소년단의 연설은 강병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고요한 유엔 총회장, 흥겨운 멜로디가 정막을 깹니다. 총회장을 가로지르며 하나둘 등장하는 방탄소년단. 유엔 본부 문을 박차고 나온 뒤 잔디밭에서 사람들과 특별한 수어춤을 춥니다. 코로나19 시대,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이 퍼미션 투 댄스 공연 영상은 동시 접속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10대, 20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실 세대가 아니라 웰컴 세대. 정부 특별사절이자 전 세계 청년 대표로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향이 컸던 메시지는 또 있었습니다. 저희 7명 모두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은 저희를 기다리는 팬들을 만나기 위해서 끊어야 하는 일종의 티켓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삽시간에 팬클럽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이 벌어졌고 유니세프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 김정숙 여사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공항 입국부터 삼엄한 경호 속에 호텔로 들어서는 모습.
유엔 총회 연설이 끝난 뒤 긴장이 풀린 듯한 모습까지 뉴욕에서의 매 순간이 주목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사흘 뒤엔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신곡 마이 유니버스를 공개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일본은 100세가 넘는 국민이 8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것이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903년에 태어나 올해 118세인 다나카 가네 할머니. 세계 최고령자 기네스 기록 보유자입니다. 지금도 손수레를 직접 밀며 걷고 식욕도 왕성한 다나카 할머니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これまでで一番楽しかったことは何ですか? 일본에선 100세 이상 인구만 8만 6,500명을 넘어 51년 연속 최다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구분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도 3,640만 명, 전체 인구 대비 30%에 육박하며 부동의 세계 1위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역으로 일하는 고령자도 늘어 65세 이상 노동인구는 4명 중 1명에 달합니다. 体力と気力が続く限り行くんですけれど、目標は80歳. 일본 정부는 평생 현역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난 4월부터 기업의 70세 고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70살까지 일해야 연금 지급 연령을 최대한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생노동성은 75살 이상의 고령자의 의료비를 조달하기 위해 젊은 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난해 73조 원에서 2025년 88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国の方はそういう年金を先送りしたいというそういうニーズももちろんあるでしょうから.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를 넘은 우리나라도 4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정년 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제 추석도 넘겼는데 온난화 때문에 올해 단풍 소식은 늦는다고 합니다. 우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뜨거워지는 바닷물에 적응을 못하고 집단 폐사하고 있습니다. 국민횟감이죠. 광어, 우리말로 넙치라고 하는데 넙치가 고수온에 버틸 수 있게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넙치 양식이 시작된 거제도. 수천만 마리의 넙치가 2년 정도 길러진 뒤 횟감으로 쓰입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22년째 넙치 양식을 하는 유춘한 씨. 올여름 열탕 바닷물에 키우던 넙치 2톤가량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10톤, 또 어느 집은 5톤, 피해 합치면 한 20여 톤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 지역에서는 거의 한 10% 정도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펄펄 끓는 바닷물은 연안이나 먼 바다나 큰 차이가 없어 가두리 양식을 하는 어민도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정부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 품종 개량에 나섰습니다. 보통 바다의 온도는 아주 더운 여름날 28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옆에서 생활하고 있는 넙치들은 32도 고수온 실험에서 생존한 넙치들입니다. 생김새는 일반 넙치와 별반 차이 없지만 아열대성 바다에도 거뜬히 견딜 수 있습니다. 염기서열 분석으로 어미를 집중적으로 키운 뒤 2023년부터는 고수온 내성 넙치를 어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일단 생존율이 높아질 거고 생존율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향상돼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고온에 강한 개량형 전복, 아열대 어종인 대왕바리와 우리 연안의 고급 횟감, 불바리를 교잡한 대왕 불바리 등 다양한 대체 어종 공급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담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이 떠올랐는데요.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보름달을 길게 즐기기는 어렵겠습니다.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에 10에서 60mm, 전남과 경북 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 5에서 40mm 정도 예상되는데요. 내일 낮부터 그치면서 강수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순간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귀경길 교통안전을 위해서 서행 또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4도, 대전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레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평온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하상욱 시인이 쓴 가족이라는 글입니다. 가족은 잉글리시 영어 같답니다. 마음에 있는 게 표현이 잘 안 돼서요. 가족은 또 한국어 같다고도 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참 모르겠기 때문이라네요. 추석날 가족들 만나고 돌아오는 길, 애틋함과 아쉬움 혹은 이 섭섭함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올해에만 2,000명 넘는 이산가족 신청자가 북에 있는 가족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이 보름달 보시면서 이 가족들 떠올리며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